5월 16일 화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 30도, 경북 구미는 34도까지 오릅니다. 와, 어제보다 더 덥습니다. 네. 공기는 어제보다 탁한데요. 수도권이 종일 미세먼지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부터 먼저 간추려드립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아침 인사가 왜 그게 빠졌어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기요금 인상 소식에 그 전기 사용량 많은 PC방, 노래방, 24시간 스터디 카페 이런 곳 운영하는 자영업자분들이 특히 더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날씨가 더워지면 손님 생각해서 에어컨을 안 켤 수도 없고 전기요금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죠. 아마 오늘도 한낮에는 에어컨 켜야 할 것 같은데요. 얼마나 더울지 바로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민지 기상캐스터, 어제도 상당히 더웠거든요. 오늘은 더 더운가요? 네, 오늘은 올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마치 7월 하순 정도의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따뜻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많이 오르면서 구미의 수은주가 34도, 대구, 강릉은 33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한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어제도 서울은 한낮에 28도까지 올라 더웠는데 오늘은 2도가량 오른 30도로 평년보다는 무려 7도나 높겠습니다. 맑은 하늘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도 높겠습니다. 여기에 수도권은 미세먼지 농도까지 종일 나쁨 수준 보이면서 공기도 탁하겠고요. 현재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북부 산지는 오늘 오후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 18도, 청주, 전주 19도, 강릉은 벌써 26도까지 올랐습니다. 낮 기온은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30도 이상,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내륙은 33도 이상까지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오늘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모레 제주와 남해안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도로에서 진행되는 작업은 교통 흐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오늘부터 영동선 강릉 쪽 동군포 진입로는 확장 공사 때문에 지날 수가 없습니다. 군포나 부곡나들목을 이용해서 우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수월한 출근길인데요. 그래도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향이 복정 나들목에서 탄천 1교까지 불편하고요. 강 따라 이동하는 길 강변북로 구리 쪽은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가다소다 반복됩니다. 통과 시간 51분 정도 잡으셔야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서 출근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29번 구리 포천선은 강변북로 쪽으로 향하는 차들이 많고요. 100번 수도권 제일순환선 타신다면 구리에서 판교 쪽, 구리부터 상일까지 답답합니다. 1번 경부선 서울 쪽 기흥과 수원 신갈 사이는 5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고요. 시구간 정체는 달랜에서 반포까지 9km 구간 이어집니다. 모든 좌석 안전띠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어제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의원의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한 만큼 앞으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국회에선 오늘 여야 윤리특위 간사들이 만나 김 의원의 징계 여부를 논의합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검찰이 어제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업비트, 카카오의 일부 블록체인 계열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거래 내역 등 정보를 입수한 걸로 전해집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조세 포탈, 범죄 수익 은닉 등의 혐의입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해 초 김 의원이 위믹스 코인 85만여 개를 빗썸에서 업비트로 이체하는 등 비정상 거래를 의심해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에만 2차례 김 의원 계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의 가상화폐 규모가 알려진 것보다 크고 일부 코인은 상장 전에 거액을 투자하는 등 의혹이 더해지면서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 의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의총 직후 나온 최종 결의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아침 인사가 왜 그게 빠졌어였어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김 의원을 조사해달라며 윤리위에 제소한 바 있습니다.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은 오늘 중으로 만나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 오늘부터 전기와 가스 요금이 4인 가구 기준 한 달에 약 7,400원 오릅니다. 미루고 미뤄서 소폭 올렸는데 고민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냉방 수요가 많은 여름철을 감안해 그만 올리자니 한국전력 적자가 여전히 크고 올리자니 또 가계 부담이 고민인데요. 공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루고 미뤘지만 전기와 가스 요금은 예상대로 최소폭만 올랐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액은 킬로와트 시당 8원, 가스 요금은 메가줄당 1.04원 오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전기 3,000원, 가스 4,400원가량 요금이 늘어납니다. 한전과 가스공사가 적자 해소를 위해 올려야 한다고 요청한 인상폭의 절반 수준입니다.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상황과 경영 여건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많이 안 올렸지만 취약계층에겐 부담입니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엔 요금 인상 적용을 1년간 미루기로 했습니다. 또 소상공인과 농민에겐 요금을 나눠낼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취약계층 지원책은 그대로 하더라도 2분기에 요금을 더 올렸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전기가 안정적으로 지금 보급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최소한도 15원에서 20원 정도를 해서 그걸 커버해 줘야만이 수급 안정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당장 다음 달 말이면 3분기 전기와 가스 요금을 정해야 하지만 한 달 반 만에 또 올리는 건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름철 냉방 수요가 커지는데 요금을 올리면 가계 부담이 너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지난달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습니다. 오늘 오전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제의를 요구할 걸로 보이는데 야당은 입법부를 무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여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의 요구를 건의할 계획임을 보고드렸습니다. 여당도 법안 통과를 밀어붙인 민주당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극단적 갈등의 책임을 정부 여당에 씌우는 한편 내년 총선 표결산에만 급급한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당정의 의견을 받아들여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의 거부권, 즉 제2요구권을 의결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에 제2요구권은 불가항력적인 방어수단이라며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지난달 양국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가 됩니다. 당장 야당은 입법부를 무시하는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분열 정치는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국민을 거부하고 독주하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잇따른 거부권 행사로 정부 여당과 야당의 대치 국면은 더 심화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JTBC 강연입니다. 국회 차원의 전세 사기 특별법 논의가 오늘 다시 시작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재개합니다. 지난 세 차례 회의에서 여야는 최대한 피해자를 지원하자는 데는 모두 공감했지만 피해자 인정 요건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특별법 처리를 합의한 만큼 오늘 회의에서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북한에서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으며 반인도적인 인권 침해도 일어나고 있다고 미국 정부가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2022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를 공개하고 북한에서 여전히 종교 활동을 이유로 개인에 대한 처형과 고문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역시 신장 위구르족과 티베트 불교 등을 탄압하면서 종교 교리를 공산당 교리와 일치시키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가 추적 보도하고 있는 다단계 주가 조작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가 폭락으로 사라진 돈은 투자자들이 고소한 금액만 1,000억 원이 넘습니다.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JTBC 취재 결과 몇몇 큰 손들에겐 주가 조작 세력들이 따로 돈을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승열 PD가 취재했습니다. 스포츠 브랜드 르카프를 보유한 디에넥트의 정신모 대표. 정 대표도 다단계 주가 조작 세력에 큰 돈을 투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가수 임창정 씨와 박혜경 씨 등이 참석한 여수 VVIP 투자자 원례회에서 투자를 권유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손실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형님 어떻게 하든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겁니다. 하고 하길래. 하지만 약속과 달리 주가는 폭락했고 항의하는 정 대표에게 일당은 거액의 주식을 건넸습니다. 신용이 6억에 손실 나 있었고 원금은 18억 다 날라갔고 나한테 이렇게 피를 주면 어떡하냐. 나 같이 죽자. 3일 내내 붙들고 얘기를 했었어요. 주가가 폭락하자 일당의 집까지 찾아간 한 기업 대표의 경우 수억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사람들을 동원해 주가 조작 세력의 총책 라덕연 씨가 명품 시계를 사기 위해 백화점에 맡겨둔 예치금 3억을 챙겨가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돈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횡령 등 또 다른 범죄 혐의가 있는지 확인 중입니다. JTBC 오승열입니다. 네, 이 방송 TV뿐만 아니라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의 뉴스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오늘 청백. 청백전. 청백전. 어느 팀에 응원하시겠어요? 청팀 이겨라. 100팀 이겨라. 네, 자, 해보죠. 청팀부터 오늘 반찬 한번 뭐야? 볼까요? 지금 애드리브가 너무 들어가지고. 네, 가시죠. 바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의심스러운 010입니다. 이 휴대전화 번호 그 010에 그 010이 맞는데요. 유선전화나 국제전화로 걸면은 앞자리가 다른 게 오죠. 복잡하게 뜨죠. 070인지 뭐 05, 0 이런 식으로 네네. 오죠. 예, 예. 이러면 어디서 걸려온 전화인지 대략 알 수가 있는데 이 경찰이 전화금융 사기,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해서 이런 해외 발신 번호를 010으로 바꿔주는 중계기를 대량으로 설치한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네, 한 건물 옥상 보면 여기 무슨 기계가 이런 게 있어요. 네. 이 전자장비가 막 설치가 돼 있는데 이 바닥에 붉은색 빛이 막 깜빡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그 중계기입니다. 이 장비만 있으면은 해외 발신 번호나 인터넷 전화 070을 이 앞자리를 010으로 바꿀 수 있대요. 저 이런 게 있는 게 몰랐습니다. 이 마치 휴대전화로 건 것처럼 똑같이 감쪽같이 속일 수 있는 건데 지금 나오는 070 저 번호를 중계기를 통하면 010 저렇게 뜨는 건데 이걸 이용해서 이 피해자들을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중계기 저놈이 문제였군요. 네. 국번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다. 네, 저게 딱 문제가 됐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몰랐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 이 일당은 이런 중계기를 건물 옥상과 고속도로 휴게소, 도심 하천 갈대밭 등에 숨겼습니다. 갈대밭에도 숨겼어요. 이 경찰이 확인한 것만 전국 44곳에 375대나 됐습니다. 이 국내 총책인 30대 남성 등 모두 14명이 이런 일을 벌였는데요. 외국 조직의 의뢰를 받고 기계 부품을 해외에서 들여와 조립해 팔았다고 합니다. 이 직접 중계기를 설치하고 또 이 위치 추적기를 이용해서 이 장비들 관리를 다 했다고 합니다. 이 경찰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죠. 예. 그 위치역기를 달아놓은 이유는 중계기를 정확하게 설치했는지 그다음에 적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사실 네. 네. 저분 성함이 이용주. 아, 똑같네요. 네.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아, 근데 진짜 전화번호가 이상하다 싶으면 의심스럽거든요. 근데 010으로 시작하면 맞아. 사실 의심의 여지가 좀 없어서. 네. 친구가 맞아요. 걸었나? 뭘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예, 예, 예. 아니, 딱 전화했는데 070, 050 뭐 이런 게 떴는데 딱 했는데 음성이 뭐 이렇게 자동 닫기 같은 그렇죠. 음성이다. 그러면 바로 끊어버릴 수가 어. 있는데 이 010으로 걸려면 일단 한번 들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점을 딱 노린 겁니다. 어. 이들이 깔아놓은 중계기는 이 중국에 있는 콜센터를 통해서 모두 1,600여 개의 휴대전화로 바뀌었는데요. 아. 이게 전화금융사기에 악용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82명이고 피해 금액이 46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피해 금액이. 저렇게 큰 돈을? 와. 아니 근데 그러면은 저 중계기를 막 설치하고 관리를 하는 거는 사실은 그러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도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셈이죠. 뭐 보이스피싱 범죄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범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셈이 되는 거죠. 공범. 중계기를 이용해서요. 그죠? 공범이라고 볼 수도 어머. 있겠죠. 이 경찰은 이 일당 14명을 지난 3월부터 차례로 붙잡고 휴대전화와 중계기 부품 등 750대를 압수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부품을 보내준 해외 총책이 따로 있었는데요. 이미 신원을 특정했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네. 아까 그 중계기 모습 다시 한번 혹시 보여줄 수 있으면은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이렇게 생긴 건데 약간 뭐 옥상, 뭐 낯선 그 뭐 갈대밭, 네, 갈대밭. 지하실 뭐 이런데. 지하실, 그러니까 뭔가 설치 안 될 만한 곳에 저렇게 설치가 돼 있다.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없다. 불빛이 깜빡깜빡한다 하면 혹시 모르니까 신고를 좀 하셨으면 아, 좋겠습니다. 예. 경찰도 신고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지금 알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럼 다음 도시락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도시락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빠밤. 우리의 슈퍼맨인데요. 위험한 순간 이 슈퍼맨처럼 어디에선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구했는데 이런 영웅들의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쉬는 날인데도 출근도 하기 전인데도 이 번개같이 달려와 생명을 구했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네, 한 여성이 건물에서 갑자기 뛰어나오죠. 뭐 도와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아이를 아는 여성도 저렇게 뛰어나오고 함께 있던 남성이 저 아이를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근처에 있던 흰 옷을 입은 저 남성 다가와서 상황을 살피더니 뒤이어서 심폐소생술을 직접 저렇게 했습니다. 이 출근길이던 이 경찰관이었는데요. 함께 있던 동료 역시 아이 다리를 주무르면서 응급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 들어보시죠. 심장 박동이 좀 손에서 느껴지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이 CPR을 멈추고 애 심장 박동이 계속 되는지만 확인을 하면서 주변에서 기도를 확보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119 신고를 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성함도 이도경 이시네요. 이름도 비슷한데 참 좋은 일 하셨습니다. 네. 구급대가 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준 덕에 이 3살배기 아이 무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와, 일단은 저 순경 선생님한테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멋지십니다.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리고 사실은 우리 사회에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맞아요. 이번 기회에 강원 영월 경찰서 이도경, 순경. 이도경, 순경, 이도경 이름 3번 얘기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맞습니다. 슈퍼히어로가 아닐까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진짜 이런 분들이 이제 슈퍼 히어로겠죠. 네. 출근길에 발견해서 곧바로 이런 일을 했는데 또 다른 영상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이번에는 한 체육관인데요. 한 여성이 아이고. 배드민턴을 치다가 갑자기 뒤로 쓰러졌어요. 뭔가 이상 증세가 있는지 가슴 쪽을 좀 부여잡았는데 그때 좀 멀리서 운동복을 입은 남성이 다가와서 응급조치를 곧바로 했습니다. 한 40초 정도 심폐소생술을 했더니 여성의 혈색이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쉬는 날 운동을 하러 나왔던 구급대원이 바로 이곳에 있었던 겁니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심정지가 온과 동시에 좀 새카맣게 파랗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현장에 있어서 도울 수 있어서 기쁜 것 같습니다. 네, 대구 북부소방서 박문규 팀장인데요. 22년 차 베테랑 구급대원이옵니다. 처음에는 미끄러진 줄 알고 다가왔는데 뭔가 심상치 않았던 거예요. 경련 증세를 보이니까 발빠르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상황인지 뭐 모르니까 다가가시다가 전혀 당황하지 않고 딱 절차대로 하시는 게 야, 멋있습니다. 역시 멋있다. 영웅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분들이 있어야 좀 살만한 생인 것 같고 아까 이도경, 순경처럼 우리 이도성 기자도 활약을 기대합니다. 네. 자, 다음 도시락 열어주시죠. 네. CPR 좀 미리 다 네, 한번 배웠잖아요. 배워놔야죠. 그럴 때 예. 쓰는 거죠. 자, 세 번째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무죄의 이유인데요. 이 사건, 이 골목길에서 4살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그런데 이 재판부, 이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아이가 숨졌는데 무죄가 나왔다는 건 그럴 만한 분명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네,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사고는 지난해 4월 인천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오후 1시쯤이었습니다. 사고 장소는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좁은 골목길이었고 양쪽에 주차가 저렇게 차량이 많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해 아동이 주차된 차량 뒤에서 도로로 뛰어나왔고 차에 치였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고 하고요. 검찰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고 브레이크도 빨리 밟지 않았다면서 이 운전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좁은 골목길이었군요. 근데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근거는 뭐예요? 이게 근거가 또 있었습니다. 이 법원은 불가피한 사고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 조사 결과 사고 차량은 시속 14km로 천천히 주행했던 것으로 그러네요. 드러났습니다. 14km면. 네. 도로교통공단에서 사고 당시 상황을 분석했는데 시속 14km를 운전할 때 사람을 발견한 뒤에 곧바로 정지할 수 있는 거리를 4.9m 정도로 봤는데요. 이게 분석 결과입니다. 그런데 차량 운전자가 피해 어린이를 발견했을 순간 그 차와 충돌 지점 사이의 거리가 3m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 재판부는 이 다른 사정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했는데요. 그래서 이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무 차 가까이로 아이가 뛰어나와서 운전자가 급정거를 했어도 사고를 피하기가 어려웠다. 네. 정말 불가피했다라고 판단한 거군요. 이게 어제 온라인에 이제 이 판결 소식 보도가 좀 나왔는데 댓글을 좀 살펴보니까 아이가 세상을 떠난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게 운전자 입장에서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좀 공감을 보이는 그런 반응도 많더라고요. 참 주차된 차가 이렇게 늘어선 좁은 골목길, 게다가 뭐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그 길은 운전자도 당연히 방어 운전해야겠지만 보행자도 이른바 그 방어 보행, 그러니까 특히 어린아이는 좀 손을 꼭 잡고 어른과 함께 다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그리고 하게 그런 좁은 골목길에 차를 웬만하면 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보기 어려운 게 그 거주자 지정 주차제라 그래서 골목길에 사시는 분들은 될 수밖에 없어요. 주차하는 불법 공간이 주차는 있으면은. 무조건 안 되지만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개선도 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복합적으로 이렇게 좀 해결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당장 급한 건 보행자들이 꼭 손을 잡고 어린이 네. 손을 잡고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좀 넘어갈게요. 월드 클래스 준비됐죠? 네, 이번엔 100팀입니다. 네, 100팀. 월드 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국 소식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이 미국에 맞서기 위한 중국과 러시아 간의 연대가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를 중국에 열어주는 이 통 큰 선물을 내놨습니다. 우리의 이 관세 청격인 중국 해관총서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인데요. 다음 달 1일부터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를 중국의 환적 항구로 사용할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1860년까지 블라디보스토크를 자국령으로 뒀던 중국으로선 165년 만에 블라디보스토크항 사용권을 돌려받은 셈입니다. 운송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유엔 대북 제재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북한의 낮은 항의 이 대안도 찾게 된 거죠. 환적 항구라고 지금 내렸다가 뭐 다른 배로 갈아 싣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블라디보스토크가 아까 말한 대로 원래는 청나라 영토였어요. 근데 1858년인가요? 그 러시아 제국이랑 그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죠. 그 아이훈 조약에 따라서 러시아로 넘어갔거든요. 아이유 아니고 아이훈 조약. 근데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이걸 다시 써도 됩니다라고 했으니까 말 그대로 통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이가영앵커 역사를 이렇게 참 잘 알아요.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만하시고요. 자,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토크 항을 중국에게 열어준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중러 간 교역 규모는 40% 이상 증가를 했는데 이 중 상당수가 이 블라디보스토크 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뭐 가까운 편인데 러시아 이번 조치로 중러 밀착 더 공고해질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태국 소식인데요.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한 태국 군부 정권이 총선에서 심판당했습니다. 유권자들은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하버드대 출신의 40대 당대표가 이끄는 야당이 예상을 깨고 제1당에 올랐습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피타 림짜르 랏 전진당 대표입니다.
국왕 비판을 금지한 황실 모독죄를 폐지하겠다, 군주제를 개혁하겠다, 징병제를 폐지하겠다는 등 이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워서 젊은 세대의 표심을 사로잡았습니다. 와, 근데 태국에서 뭐 왕실 모독죄 폐지, 군주제 개혁 뭐 이런 거는 되게 엄청 급진적인 거라서 금기시되는 그런 발언 아니었어요? 네, 굉장히 매운맛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피타 대표의 개인적인 매력도 한몫했는데요. 일단 이 잘생긴 외모, 훈훈해요 그냥. 그리고 올해 나이 42살, 되게 젊죠.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와 이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인재입니다. 그가 이끄는 전진당은 이번에 500석 가운데 151석을 차지하면서 2001년 이후 선거에서 한 번도 제1당을 내놓지 않았던 탁신계를 제치면서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총선 이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총리가 되겠다고 선언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I am ready to be the prime minister for all, whether you agree with me or you disagree with me. The sentiment of the era has changed, and it's right. 야, 근데 이 정도 분위기면 진짜 정권 교체 될 수도 있겠어요. 예, 하지만요, 이 태국에서 정권 교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직도 이게 될지 안 될지 미지수입니다. 태국 군부는 2017년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군부가 임명한 상원 의원 250명이 총리 선출에 참여를 합니다. 네, 군부가 임명한 상원에서 몰표가 나오면 정권 교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인데요. 아무튼 이 태국 총리는 7, 8월쯤에 선출된다고 하니까요. 그때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깊고 고요한 바닷속에서 나홀로 74일, 역대 가장 긴 수중 생활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미국의 대학 부교수인 조셉 디투리 씨입니다. 지난 3월 1일 플로리다주 해양공원 9m 깊이에 설치된 캡슐로 들어갔는데요. 지난 13일로 여기 머문 지 74일째가 됐습니다. 2014년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세운 73일 2시간 34분을 뛰어넘어서 일단 이 분야 최장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100일을 채우는 것이 지금 목표라고 하고요. 아 근데 뭐 옛날에 곰이 사람 되려고 쑥갓 마늘 먹으면서 동굴에서 100일 버티긴 했는데 아니 사람이 왜 물속에서 100일이나 버티는 거예요? 이 남성은 잠수 전문가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수압 조절 장치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인체가 극심한 이 압력에 장기간 노출되면 어떻게 되는지 정보를 얻어서 화성 탐사, 심해 임무에 사용을 할 거라고 하네요. 뭐 그냥 심해 뭐 수중 호텔 뭐 이런 수준은 아니군요. 그러니까 일단 너무 좁고 힘들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이 캡슐 내부가 9제곱미터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협소하지만은 그래도 안에 뭐 침대나 책상 같은 필요 시설 있을 건 뭐 다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커피 캡슐 내리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지금 커피도 먹고 평소에 전자레인지로 이 달걀도 조리를 또 해먹는다고 해요. 온라인으로 학생들에게 생의학 강의까지 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속에 있지만 그걸 잊을 만큼 나름 뭐 바쁘고 알차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혼자 수중에 머무른다는 게 아무리 저렇게 뭐 실용적인 것들이 많다고 해도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 남성은 바닷속 생활 뭐 다 좋은데 햇빛이 그립다고 전했습니다. 원래 이분이 그 새벽에 운동하고 일출 보는 게 낙이었다고 하거든요. 이 목표에서 하면 100일까지 앞으로 한 달여 정도 남았는데 힘들어도 이왕 하기로 한 거 끝까지 잘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태 이 물속을 봤으니까 이번 물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지금 카약 타고 낚시를 하러 났습니다. 저도 이런 거 참 좋아하는데 부러워요. 카약 어머. 네, 상어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빨 자랑을 하고 사라집니다. 지금 사람은 안 물린 거 맞죠? 네네네. 다시 느린 화면 보시면은 와가지고 카약도 제대로 깨물었어요. 앙하고. 근데 사람은 또 절묘하게 또 잘 피한 모습이고요. 행동이 지금 그 낚시하시는 분이 조금만 늦었어도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진짜. 지금 이게 미국 하와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영화 조스에 보면 저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진짜 영화 같아요. 빠밤. 조스는 이 백상아리가 주인공이었잖아요. 근데 방금 요 깨문 요 친구는 이 뱀상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뱀상어 이 친구도 이 만만치 않게 포악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하와이에서는 뱀상어 공격으로 사람이 희생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또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번에 굉장히 운이 좋았던 거죠. 그럼 뱀상어가 이 카약을 왜 공격했을까? 여기 있는 뭐 사람을 인지해서 그런 걸까요? 그거는 뭐 뱀상어 마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한 이유는 카약을 공격한 직후에 근처에서 상처 입은 바다 표범이 발견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어가 아마 배고파서 카약을 좀 먹이로 착각하고 달려든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우리 강태공 분은 이 무사하니까 다행이고 또 평생 울고 먹을 무용담도 하나 얻었습니다. 그러네요. 그죠? 상어가 내 카약 물었다. 이거 네. 평생 물고 먹을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지금 시각 8시 29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얼마 있어야 부자일까? 현실 부자 되는 법.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가 매년 한국의 50대 자산가 순위를 발표하죠. 2023년 한국 부자 순위 한번 볼까요? 자, 1위는 12조 8천억 원의 자산을 가진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차지했고요. 2위는 10조 5,500억 원 자산을 가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입니다. 와, 뭐 1,000억, 조, 10조, 딴 세상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큰 부자는 힘들어도 현실 부자는 우리도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현실 부자의 기준과 되는 방법 오늘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경제 분석의 신 홍춘욱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통계를 볼 때 일단 우리나라 뭐 부자라면 어느 정도 자산이 있어야 됩니까? 이게 이제 개인 기준이냐 가구 기준이냐 따라 다 다르긴 한데 일단 저희들은 가구 기준으로 왜냐하면 이제 가족 내에서 재산을 그렇게 칼같이 나누기가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가구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순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냐 이렇게 이제 저희들은 부자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30억 이상이다 그러면 0. 거의 그 1%, 그러니까 1% 부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림이 나오는 30억이면 대한민국 1%다. 예, 그래서 볼까요? 네. 20억 뭐 이상 되는 분들은 정말 드물고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7억 원 이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위 20%. 그리고 10억 정도죠. 9억 7천만 원 정도, 700만 원 정도 되신 분들이 15%. 그리고 13억 3,500이면 이제 상위 5%. 방금 이야기했던 29억 2천이면 1%.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0.1% 부자는 76억 8천이 됩니다. 가파르게 올라가네요. 갑자기 76억으로. 예. 근데 이렇게 볼 때요. 이게 자산이라고 하면 이게 뭐 아파트, 그다음에 뭐 땅, 뭐 이런 거 다 현금 다 포함인 거죠? 다 포함입니다. 거기서 부채를 뺀 거. 부채를 뺀 거. 이제 빚은 빼야죠. 남의 돈이니까. 네. 그래서 이게 순자산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 빚을 뺀 거는 순자산이라고 하는 거죠. 예, 용어를 빚을 정리하면. 포함하면 총자산. 근데 이제 총자산은 우리 가구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네네. 순자산 기준입니다. 빚을 뺀 순자산 기준이다. 자, 아까 그 상위 0.1%가 76억 8천만 원이었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도 또 다시 한번 정말 슈퍼리치. 그럼 어느 정도? 누가 이 사람들이? 그분들은 이제 평균적인 순자산 기준으로 해서 300억 넘는 분들이. 300억.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금융자산 100억. 그러니까 이제 은행 예금이라든가 주식, 채권 이런 거 다 합쳐서 100억 이상 그리고 총자산 300억 이상을 갖다가 보유한 부자들을 슈퍼리치. 그러니까 상위 0.1% 부자 중에서도 상위 0.05% 정도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바로 한국의 슈퍼리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뭐 채권 그런 걸로 100억 원. 그리고 부동산까지 다 합쳐서 한 300억 정도 되시는 분들 건물 같은 거 갖고 있고 뭐 이런 사람들. 예, 건물주들이 많으시죠. 부럽네요. 자, 근데 300억 원 총자산. 이런 사람들은 그럼 지금 어떻게 무슨 일을 해서 어떻게 돈을 굴리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이게 제일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업가들. 예, 그러니까 사업을 뭐 성취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기업가들이 29%, 그 다음이 전문직들입니다. 그래서 의료 법조계의 전문직들. 근데 이제 이 정도의 레벨의 법조계 전문직들은 사실 파트너급 이상이거나 병원장급들이시니까 사실 이분들도 사업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전체 대부분의 분들은 사업가라고 보실 수 있고요. 특히 부동산 임대업도 역시 사업가니까 말 그대로 월급쟁이 부자로서 슈퍼리치가 되신 분들은
굉장히 소수고 이건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슈퍼리치가 되고 싶다면 전문직도 전문직이고 또는 뭐 또 필요하지만 사업을 일단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 자산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준비된 걸 볼까요? 네, 절반 정도 조금 못 미치는 정도, 323억 중에서 네. 부동산 비중은 한 48%. 이게 많이 준 겁니다. 줄어든 게 좋군요. 왜냐하면 이게 최신 보고서거든요. 2023년 보고서니까 작년 부동산이 되게 힘들었잖아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절반, 52%가 이제 금융자산인데 이 또 금융자산의 구성을 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저 금융자산의 또 대부분, 절반 이상을 은행 예금과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니까 어떤 식의 운용을 하고 있냐면 부동산에 강한 어떤 투자를 하시고 이게 많이 줄어서 그런 거니까 그전에는 거의 한 3분의 2까지 갔던 거죠. 작년에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위해 예금과 현금으로 어떻게 보면 현금 유동성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이제 보시면 주식이 많습니다. 주식 그리고 채권. 채권에 이렇게 투자하시는 거 보면 확실히 슈퍼리치 특성이 나오고요. 그다음은 펀드 신탁 뭐 이런 순서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냥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아요. 26%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한테 향후 어디 투자할 거니 이렇게 이제 묻잖아요. 해보면 네네. 부동산 건물이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 거 보면 현금 비축해서 좋은 기회 올 때 사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금융 비중이 상당히 올라갔는데 이 금융 비중 올라간 덕분에 작년에 또 금융 쪽에서는 예금금리 상승 때문에 돈들을 많이 벌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손실 보고 금융자산에서 이익을 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리치들은 주로 자기 사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다. 자, 뭐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사실 중요해요. 예, 중요하죠. 실현 가능한 꿈, 그러니까 현실 부자. 일단 그 현실 부자는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현실 부자로 볼 수 있는지랑 어떻게 해야지 될 수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우리나라 평균 중간값은 2억에서 3억 정도 자산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등부터 100등까지를 세우면 네. 50등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돈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2억만 넘어도 이미 상위권이 넘어요. 2억은 그러니까 그 순자산. 금융자산으로. 아니요, 순자산. 순자산으로. 그러니까 대부분 전세 보증금이라든가 월세 보증금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부자라는 그런 개념들이 너무 슈퍼리치만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몇백억 대 있어야 되는 것만 하면 뭐 다 부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금융자산 한 1억 정도만 넘기 시작하더라도 이미 현실 부자이고요. 또 우리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상위 10% 부자가 되려면 9억 얼마였잖아요. 네네. 10억 조금 안 되는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한국에서 상위 10%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너무 눈높이가 높아요. 너무 눈높이가 높아서 우리 너무 좀 어떻게 본다면 운과 사업의 기회 그리고 물려받은 자산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만 달성한 너무너무 희소한 목표를 우리가 꿈꾸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 말씀하신 거를 다시 좀 생각해 보면 수도권에 예를 들어서 뭐 큰 대출 없이 자가 아파트를 갖고 있다면 현실 부자에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현실 부자죠. 왜냐하면 서울의 중간값 아파트 기준입니다. 네네. 아파트 기준을 보면 10억 정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자기 빚 없이 그걸 갖고 있다. 그리고 또 다들 국민연금 가입해 계시고 네네. 보험도 조금씩 들고 있으니까 그런 미래에 대한 보장된 자산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서울의 아파트 자가로 갖고 계신다면 이미 상위 10%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계시는 현실 부자들은 생각외로 많은데 스스로를 너무 높은 눈높이에다가 자꾸 적용을 하면서 자꾸 스트레스를 받는. 근데 보시는 예를 들어 지금 방금 말씀한 그 기준에 들어가는 보시는 분들이 지금 TV 보시다가 근데 내 삶을 왜 이렇게 팍팍해라고 하실 수는 있어요. 예,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두 가지를 예. 드리자면 이제 첫 번째가 노후 걱정이 너무 많으세요.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 신뢰를 잘 못하고 저도 국민연금 출신입니다만 네네. 국민연금에 대해서 잘 신뢰를 못하고 이제 두 번째가 뭐에 대한 장수 리스크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죠. 우리 계속 노년에 대한 인생이 늘어나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너무 부자들만 보죠. 그래서 저는 이런 현실 부자가 되고 또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5가지 방법? 네네. 예, 그건 오늘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좋습니다. 싶습니다. 5가지. 그런 약간 리스트로 정리해 주신 게 제일 좋아요. 네네. 하나씩 알려주시죠. 뭐 리스트라는 게 별거 없고요. 네네. 첫 번째, 손실은 최소화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식 제가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네. 뭐 연초에 와서 주식 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주식에 대한 것을 투자를 하는 건 참 좋은데 너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버리면 이거 굉장히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잘 꺾입니다. 네. 손실을 보는 순간 위축되고요. 좋은 기회가 와도 놓치게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운용 전략,
손실을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화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자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한 달 만에 손실 봤다고 울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맨날 하는 이야기잖아요. 내년 이맘때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 중요한 건 1년, 2년 정도는 좀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당장 사자마자 오르길 바라고 부동산도 그렇죠. 이거 굉장히 힘들고요. 세 번째,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요새 최근에 작전 관련 이야기 뉴스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왜 그런 데다가 우리가 돈을 넣냐 하면 빨리 부자 되고 싶고 슈퍼리치가 되고 싶거든요. 자,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슈퍼리치 대부분은 월급쟁이가 아니고요. 기업가들이세요. 근데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슈퍼리치가 되겠다? 300억 부자가 되겠다? 너무 과하잖아요. 현실적인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하면 매년 내가 5%, 6%, 7%만 성과를 내더라도 모아나가는 저축이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부자가 되는 길들을 갈 수 있고요. 네 번째가 이제 정말 중요한데 같이 투자할 친구를 찾아야 됩니다. 먼 여행을 하고 싶다면 친구가 누구인가가 더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부부가 같이 계획을 세우고 동반자와 같이 계획을 세우고 또 부부나 동반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함께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동료들을 가지게 되면 이거 서로 뭐랄까요 경계도 하고 또 자신들이 지금 어떤 과정에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치팅데이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요. 이번 달에 우리 200만 원 모아야지. 못 모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포기할 겁니까? 아니요.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너무 무리한 목표, 너무 강력한 목표를 가지고 몰아세우기만 하면 우리 다이어트 실패하는 제가 늘 겪는 일인데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치킨 한 번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실적인 목표 1억이다, 1,000만 원이다 또는 상위 10%다 이런 목표를 가지면 그걸 가지고 즐기는 잠깐은 즐기는 그런 기회와 시간을 가지면 더욱더 의욕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그리고 너무 한 번에 막 점프하려는 그런 마음을 버리면 치팅데이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현실 부자 되는 방법 머니클래스 홍준욱 이코노미스트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화요일 여러분을 위한 상클 상담소 시간입니다. 일상에서 생기는 각종 갈등, 분쟁, 다양한 고민거리를 법률적으로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인데요. 대한민국 대표 이혼 전문, 가사법 전문 변호사 이인철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평소에도 멋있으신데 오늘 더욱 오늘 멀끔하게 너무 너무 멋있어요. 멋있습니다. 네네네. 자, 시청자분을 위해서 이렇게 나오셨겠죠. 자, 오늘 고민 사연 바로 들려드릴 텐데요. 실제 사례를 방송에 맞게 각색한 내용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함께 들어보시죠. 네, 몇 년 전 일입니다. 당시 저는 결혼 4년 차, 아이가 걸음마를 막 시작할 때였어요. 당신한테 정말 미안한데 나 이대로는 안 되겠어. 당신이랑 계속 살 자신이 없어. 뭐? 갑자기 뭔 뜬금없는 소리야? 솔직하게 얘기할게. 당신 속이는 것도 이제 직치고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에 만나던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랑 다시 잘해보고 싶어. 결혼 전에 만난 그 첫사랑? 지금 애도 있는데 장난해? 진짜 미안한데 나도 이제 좀 행복해지고 싶다. 그럼 나랑 사는 건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니? 처음부터 결혼하질 말았어야지. 애기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정말 무책임하다, 당신. 마음 같아서는 남편 얼굴도 보기 싫었지만 아이에게 아빠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이혼은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주칠 때마다 싸움만 하게 되고 아이도 엄마 아빠의 상황을 아는지 불안해 보였어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 그래, 이혼하자, 이혼해. 대신 당신 이 집 그대로 두고 몸만 나가. 알았어, 미안하다. 애는 내가 키울 거니까 친권, 양육권 내가 다 가질 거고 당신은 자격도 없어. 양육비나 잘 보내. 더는 남편을 잡을 이유도 없고 그럴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의 요구대로 그렇게 헤어졌고 다시는 볼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몇 년이 지나고 저도 좋은 인연을 만나서 재혼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 소식을 또 들었는지 제 앞에 전 남편이 찾아오더군요. 당신 재혼한다며? 축하해. 이 말하려고 만나자고 한 거야? 용건만 얘기해. 근데 당신 재혼하면 애는 어떻게 할 거야? 난 낯선 남자한테 내 딸 못 맡겨. 이제 애는 내가 키울게. 갑자기 왜 이래?
애도 가정도 버리고 행복 찾아서 떠나겠다며 나갈 땐 언제고 자격도 없어. 다신 찾아오지 마. 첫사랑과 진짜 사랑을 하겠다며 이혼하자던 전 남편. 제가 재혼한다니까 아이 양육권을 달라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전에 진짜 이런 황당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70대 남편분이 계셨는데 20대 헤어진 첫사랑을 못 잊어가지고 그 첫사랑 여자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본부인한테 이혼해달라고 그렇게 쫄라가지고 드디어 그 첫사랑을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됐어요. 와. 근데 1년도 못 살아서 이혼한다고. 다시 또. 너무 힘들었다고. 아. 이렇게 이제 첫사랑을 만나서 행복할 거라고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연기한 그 사례 속의 그 전 남편은 네. 그 좀 어떤 상황인 건가요? 고등학교 때 이제 연애를 했는데 네네. 대학교 때까지 이제 연애를 해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여자는 집에서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사랑했는데 어쩔 수 없이 헤어지니까 얼마나 이제 아련했겠어요. 그래서 네. 이제 각자 결혼을 했는데 우연히 동창회에서 이제 만난 거예요. 첫사랑을. 근데 그 첫사랑 여성이 이혼을 한 겁니다. 이혼을 하고 이제 이 두 사람이 다시 이제 사랑이 싹튼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 재혼할 수 있겠느냐. 여자네 집에서 재혼해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받으니까 결심을 한 거죠. 이혼하고 이 여자랑 살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부인이 이혼까지 합의를 해줬는데 아니 왜 뒤늦게 찾아와가지고 아이 갑자기 자기가 키우겠다고 이 난리를 왜 피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결혼을 해보니까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재혼한 분이라. 재혼한 분이라. 근데 이 남편분은 굉장히 이제 아이를 원했던 거거든요. 아이를 좀 원했는데 아이가 안 생기니까 원래 있던 자기 딸이 있잖아요. 네네. 이 딸을 데려와야겠다. 더군다나 이제 그 전 부인이 재혼한다고 하니까 그걸 이제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 부인 찾아와서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욕심이 다시 생긴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 남편이 뭐 아이에 대한 좀 애정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이혼을 했지만 양육비는 이제 주고 아이도 이제 면접교섭을 계속 했는데 이제 그 부인이 전 부인이 이제 다른 남자랑 재혼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딸은 데려오겠다 이렇게 해서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이제 법률적으로 좀 따져보겠습니다. 네. 일단 처음으로 돌아가서 남편이 첫사랑한테 가겠다고 하면서 이혼을 요구를 했고요. 저는 사실 괘씸해서 너무 이혼을 안 해주고 네. 싶더라고요. 네. 연기를 하면서. 네. 근데 만약 상담자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이혼하지 않을 수 있나요? 이혼이 안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유책주의라고 해서 외국은 이제 미국 같은 게 파탄주의라고 해서 1년만 별거하면은 누구 잘못을 따지지 않고 이혼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라고 해서 파탄만 된다고 이혼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제 유책 배우자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이혼이 안 되는데 사실 이혼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부가 다시 뭐 잘 사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사례자 같은 경우에도 남편이 이렇게 요구를 하고 본인도 이제 힘들어서 이제 이혼을 합의 이혼을 한 거죠. 네. 다만 이제 아이는 이제 엄마가 키우기로 그렇게 한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이혼하면서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모두 그 사례자, 상담자인 그 엄마가 가져가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제 그 엄마가 이제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재혼을 한다고 하니까 그 전 남편이 아이 내가 키우겠다. 친권, 양육권 달라. 이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그 부인의 재혼 때문에 그런 걸 바꿀 수가 있나요? 원칙은 안 되죠. 뭐 이제 조정이라든지 판결이나 아니면 합의혼 할 때도 친권 양육권자를 누가 지정할 건지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엄마가 키우기로 했는데 이제 아이가 엄마랑 잘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재혼했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이제 남편이 찾아와서 이제 내가 키우겠다. 이건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친권 양육이 변경되는 사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가 컸는데 나는 정말 엄마랑 살기 너무 힘들다. 아빠랑 살고 싶다. 이렇게 이제 의사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엄마가 이제 뭐 아이를 학대하든지 이렇게 이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친권 양육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친권 양육권을 가진 배우자가 재혼을 한다고 해도 아이들을 다시 데려올 수는 없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에 한번 설정된 양육권을 변경할 수는 있다 이런 특별한 말씀이시죠? 경우? 네. 네네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런 아까 뭐 학대나 이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한 번 설정된 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아이의 입장에서도 이게 혼란이 될 수가 있어요. 엄마랑 사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됐는데 예. 갑자기 또 아빠랑 살면 또 이제 다시 엄마가 사다 왔다 갔다 하는 아이는 사실 물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 이혼할 때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보통 별거를 한 다음에 이혼을 하거든요. 네. 아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 친권 양육권자가 가질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적응이 됐기 때문에. 아이를 생각하는 그렇죠. 거군요. 아이 복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지금 사례자 제가 연기한 그 전 남편이 아이 엄마한테 당신 재혼하면 양육비 이제 안 주겠다라고 사실상의 협박을 한다고 하는데 네. 정말 재혼하면 양육비를 안 줘도 되는 건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양육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줘야 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줘야 되고요. 설령 전 배우자가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사람이 엄청 돈이 많다. 그래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 자식이기 때문이죠.
다만 안 주는 경우가 딱 한 가지 경우가 있어요. 네. 이 재혼을 하면서 친양자 입양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친양자 입양은 뭐냐면 원래 친부와 친모 사이를 법적으로 단절시키고 새로운 이제 재혼한 사람과 이제 그 양부모 관계를 창설하는 거거든요. 그 경우에만 이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그 외의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어떠한 이유 반드시 양육비를 지급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약간 아이를 생각한 방향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아이 보는 네.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면 만약에 전 남편이 마음대로 양육비를 안 주면 네. 어떻게 돼요, 그땐? 사실 뭐 예전에는 양육비 안 주는 그런 뭐 나쁜 엄마, 나쁜 아빠들이 이제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신상고기도 하고 했는데 네, 밥. 요즘에는 양육비가 이제 강제 이행하는 방법이 많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를 정지한다든지, 아니면 해외 출국을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신상고객까지 할 수가 있고요. 네네네. 최후의 경우에는 이제 한 달 동안 감치할 수도 있고, 감치는 가두는 거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양육비는 이제 지급하는데 이런 법적인 조치 취하기 전에 본인 자식이니까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게 좋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앞서 그 사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전 부인이 재혼을 하든 뭐 삼혼을 하든 아이한테 양육비는 계속해서 당연히 줘야 되고 당연히 줘야 그 재혼한 그 남편이 얼마나 큰 재력을 갖고 있든 양육비는 계속해서 지급해야 되는 것이고 양육비를 하도 안 주는 사람이 제가 답답해서 물어봐 상대방한테 네. 양육비를 왜 안 주느냐 그랬더니 아이한테는 주고 싶은데 그 미운 배우자한테 주기 싫어서 안 준다. 혹시 다른 데 쓸까 봐 안 준다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일단은 본인 자식인 경우에 무조건 줘야 되고요. 네. 그리고 아이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배우자한테 주는 거거든요. 네. 배우자가 이제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질 경우에는 믿고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혼을 하니까 내가 아이를 이제 내가 데려올 거야라고 했지만 그 재혼을 한다는 사유 때문에 네. 친권과 양육권을 다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없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친권과 양육권을 바꿀 수 있는 경우는 이제 뭐 그 아이의 이제 학대를 복리에 하거나. 안 좋은 경우에. 안 좋은 그 경우나. 변호사님 혹시 아이가 자발적으로 조금 이렇게 자라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됐을 때 친권 양육권자를 아이가 선택할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한 초등학교 고학년, 뭐 네. 중학교 정도 되면은 이제 본인이 선택할 수가 있어요. 아. 왜냐하면 본인이 아빠랑 살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아빠가 맨날 공부나 시키고 게임만 해라. 그래서 아이가 이제 완전히 방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예외적인 경우는 자녀 의사를 이제 듣거나 자녀의 복리를 생각해서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또 상편 상담소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이혼 전문 가사법 전문 변호사 이인철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올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어제도 많이 더웠지만 오늘은 마치 7월 하순 정도의 날씨 보이면서 더 덥겠습니다. 따뜻한 남서풍 영향으로 낮 기온이 많이 올라서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맑은 하늘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도 높겠습니다. 여기에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까지 종일 나쁨 수준 보이면서 공기도 탁하겠고요. 현재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북부 산지는 오늘 오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서울 20도, 전주 22도로 대부분 지역이 20도를 넘어서고 있고요. 강릉은 27도까지 올랐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춘천 30도, 광주 32도, 강릉은 33도까지 올라서 매우 덥겠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모레 제주와 남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이 유튜브 댓글 하나 읽어드릴 텐데요. 조이풀 라이프님이 상암동 클래스 남녀 앵커분들 닮았어요. 남매 또는 친인척인가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김하은 앵커가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뭐 저는 기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에서 또 샤메이 아빠님이 김하은 앵커 연기가 분노가 느껴진다고 연기 칭찬을 또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건 하면 안 돼요. 네. 그래도 상준 상담소 통해서 또 혹시나 상담 받으신 분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민지 기상캐스터가 전해준 대로 오늘도 강한 자외선 주의해 주시고요. 또 수도권은 하루 종일 미세먼지 나쁨 단계라는 점도 바깥 활동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상암동 클래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더 알찬 소식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상쾌하세요. 고맙습니다.